왜 그렇게 맨 처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세월호 관련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일을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밀양이라든지 강정 뭐 아니면은 그 미군 기지 이전 대상이었던 평택이나 이런 현장을 가는 거는 민변 변호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처음에 내려갔을 때 느꼈던 거는 와 방금 전에 마치 폭탄이 떨어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요. 처음 받아보는 그런 느낌이었고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은 굉장히 화가 나 계셨어요. 근데 그런 느낌을 몸으로 이제 받으면서 이분들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좀 어떻게든 같이 이제 느끼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뭐랄까요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다. 좀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게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뭔가를 또 끊임없이 하시려고 하셨어요. 뭐 사회적으로도 문제 제기를 하시고 싶어 하셨었고 또는 뭐 뭔가 국민들하고도 시민들과도 같이 뭔가 하려고 하셨는데 다 처음이시잖아요.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도움도 많이 필요했었던 상황이고 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민변 사무실에서도 다 없다고. 어디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마 안산 아니면 진도 거기 있을걸요? 그렇게 얘기해요. 예. 의혹만 발생하면 유가족들이 박주민 변호사한테 연락합니다. 같이 가자고. 검증해보러 가자고. 박주민 변호사가 과학을 뭘 알아요? 예를 들어서 김 감독님이 그 유가족을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박주민 변호사를 통했어요. 박주민 변호사한테 지금 우리가 했던 이 재미없는 얘기를 설명했어요. 네. 박주민 변호사는 못 알아듣고. 그렇게 게이트키핑을 계속 게이트키퍼로 유족들이 믿는 분이죠. 네. 근데 어쨌든 오늘 꼭 2014년을 정리하면서 미진한 부분이나 해결되지 아직 않은 부분 혹은 뭐 오해하고 있는 거 그죠? 그리고 내년에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를 한번 정리해 주시겠다고 강의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상규명 과제 무엇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번에 공포됐고, 11월 19일 날 공포됐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별법이나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진상규명 이제 다 된 거 아니냐, 뭐 더 할 게 있냐라고 얘기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가가 이미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로서는 저런 내용이 또 언론으로 많이 보도되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다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심지어 법조인들조차도 저 두 개의 국가기관을 뛰어넘는 진상규명이 과연 가능하냐. 아무리 특별법에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인적인 자원하고 물적인 재원의 차이가 있는데 저 두 개의 기관이 발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과연 진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검찰이 발표한 것을 먼저 보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무리한 증톤을 했다. 이 증톤이 뭐냐면 증톤이라는 게 증개축이에요. 증축을 한 걸 증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긁어갖고 온 거예요. 자, 무리하게 증개축을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과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건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에 조타수가 조타미수 실수로 대각도 변침 10도 이상의 각도로 변침을 해서 배가 기울어졌는데 잘못 고박됐던 화물이 쏠려가지고 배가 일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다라는 것이 검찰이 밝힌 세월호 침몰 원인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증명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검찰의 핵심적인 증거는요, 딴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예요. 해양플랜트 연구소에 줘서 받은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인데, 이 결과 보고서에 토대로 한 이 결론이 맞으려면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각도 변침을 하기 직전에 배에 AIS 항적 기록에 대해서 해수부
35초간 없다라고 얘기했죠. 해경은요 29초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국가기관이 AIS 항적 기록의 일부 구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각도 변침 전의 구간을 안 갖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 두 개의 국가기관이 안 갖고 있는 시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도 좀 심각한 문제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저희 가족분들이 추가로 밝혀낸 건데, 진도 VTS에는 저장장치가 두 개가 있어서 동일한 데이터가 저장돼야 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가 대각도 변침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운항했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보건성이 약화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뚜기하고 배가 원리가 비슷해요. 이 얘기도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왠지 신선감이 떨어지네요, 표정이. 오뚜기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이유가 뭐죠? 예? 무게중심이요. 대단하십니다. 예.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톤을 합니다. 증개축을 해요. 머리를 키우는 거죠. 머리가 커져요. 근데 과죠. 이 머리 위에 더 무거운 걸 실어요. 그럼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올라가죠. 보건성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런지 보려면 무게중심이 정말 어느 정도였고 어느 정도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무게중심에 관련돼서 평형수입니다. 근데 사고 이후에 검찰은 평형수 무게에 대해서 몇 번 발표했습니까? 검찰이 평형수 무게에 대해서 3번 발표합니다. 자, 3번 발표하는데 3번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심지어 가장 적었을 때와 가장 많았을 때가 128톤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화물 무게도 사실은 얼마나 실었는지 검찰은 추정만 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화물 말고도 실는 것들이 있어요. 식품, 연료, 청수라고 알죠? 깨끗한 물. 예, 청수. 이런 거 얼마나 실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침몰 원인 분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찰은 해경에 대해서는 1, 2, 3정 정장만 기소를 했어요. 구조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예. 제가 알기로는 1, 2, 3정 정장은 군대로 치면 중위 계급이에요. 중위에게 모든 책임을 다 준 겁니다. 물론 정장 말고 또 한 사람 기소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쵸? 이걸 아시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해경 차장이 기소가 돼요. 차장은 뭐냐면 청장 바로 아래인 넘버 2예요. 근데 이 차장은 구조를 잘못했다고 기소된 게 아니라 구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언딘 리베로라는 이 바지선이 수리가 다 안 끝났는데 내보내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왜? 구조를 빨리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구조를 잘 못했다라는 이유로는 사실상은 1, 2, 3정 정장만 책임을 지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죠. 과연 이 1, 2, 3정 정장만 책임이 있는지. 자, 참사 초기에 이 탑승한 승객이 몇 명인지 해경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탑승한 승객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장비만 보냅니다. 맞죠? 동혁군인가요? 핸드폰 건져내서 보고 나니까 랩이라는 친구가 밖에 헬기가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대사도 합니다. 지금 여기 타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헬기 몇 대 가지고 다 구조가 되겠냐. 우린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정말 구하려면은 사고의 크기 여하를 떠나서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보내야 되겠죠. 일단 나 괜히 왔네라고 돌아가더라도 그런 조치를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 초기에 해군의 투입도 막았죠. 미군의 도움을 거절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대원의 투입도 막았어요. 여러분 저 소방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소방본부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게 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한강에 투신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투신하시면 저분들이 들어가서 끄집어내요. 시체도 찾아내고요. 한강 물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물살 빠른 물속에 들어가서 찾아서 끄집어내는 데는 선수들이에요. 저분들의 투입도 막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결정을 중위 계급의 1, 2, 3정 정장이 합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죠. 근데 요런 거는 요 해경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하고도 전혀 달라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시면요.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너무 잘못했으니까 잘라라라고 얘기했고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도 강등 시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엉망으로 대처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수사 결과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그냥 1, 2, 3정 정장만 책임져라. 그 사람만 책임 있다. 라는 게 수사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 지적사항이에요. 이것도 가족분들이 찾아냈죠. 가족분들이 찾아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100가지 지적사항 중에 4가지 지적사항만 국정원이 했을 뿐이고 96가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96가지에 대해서는 관련 있는 다른 국가기관들이 곧 해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른 국가기관이 나머지 96개에 대해서 해명한 걸 난 들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지적사항이 나온 이유는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이 돼서 보안 측정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2,000톤이 넘는 선박 모두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이 돼 있지만 국정원에 대해서 직접 보고 의무를 가지는 배는 몇 척이다? 네, 대단하십니다. 한 척이죠. 세월호 한 척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국정원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국정원은 자기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최근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양우공제라고 있습니다. 이건 의혹이에요. 양우공제가 뭘까요? 공제회. 보통 공무원들이 무슨 공제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뭐죠? 보통 공제회는 전직 직원들이 가가지고 상조 비슷하게 돈을 걷어서 그걸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뭔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챙기는데요. 근데 양우공제회라는 게 있대요. 국정원에는. 근데 이 양우공제회가 골프장도 운영을 하고 선박에도 투자했었던 사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이 양우공제회가 전직 국정원 직원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현직 국정원 직원들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현직 국정원 직원, 특히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의심이 들죠, 그죠? 그 꼼꼼한 지적사항, 냉장고가 약간 불량하다. 이 화장실에 실리콘이 잘 안 붙어 있네.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손님 접대하겠어? 이 지적사항이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골프장 같은 거 운영하는 양태를 보면요, 굉장히 비밀스러워요. 인수를 하고도 회사명도 안 바꾸고 기존에 있는 이사들을 자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이게 인수된 건지 안 인수된 건지 알 수도 없게끔 이렇게 인수해서 운영을 합니다. 의심이 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모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언딘 투입을 위해서 해군을 막았는지 이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분노를 했었죠. 사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 해군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것이다 라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런 걸 한번 봐봐야 돼요. 이 보고서는요, 4월 23일,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후 일주일 후에 해군이 직접 작성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보면요, 4월 16일 사고 당일날 저녁 6시부터 6시 35분 사이에 SSU 2개 조가 잠수를 해서 하잠색 1개를 최초 설치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굉장한 자랑이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데 자기네들이 나가서 가이드라인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을 볼까요? 쳤는데 성공했는데 35분 이후에 잠수를 하지 않았어요. 가이드라인 정작 치고 나서. 그 이유가 뭐냐? 탐색 구조를 주도하고 있는 해경에서 잠수 작업을 통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검찰은 뭐라 그랬죠? 해군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4월 17일 날 볼까요? 다음 날 오전 정조 시간대 SSU하고 UDT가 잠수 준비를 마치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잠수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민간업체 가로 열고 언딘 가로 닫고 우선 잠수를 위해 해경이 현장 접근을 통제. 자, 그러면
이번에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하고 이거하고는 일치하나요? 일치 안 하죠. 자, 유병환 정관계 로비 의혹. 많은 분들이 뭔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세월호는 부정추랑도 많이 하고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 중에 하나로 지목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지목됐었던 게 바로 유병헌의 정관계 로비 의혹인데 검찰은 시중에 떠돌고 있는 골프채를 이용한 로비는 조사해 보니까 사실 무근이다. 그러니까 정관계 로비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골프채를 이용한 로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정관계 로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과연 철저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수사를 했는지 이런 게 저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래요. 제가 돈 많은 놈이고요. 로비할 필요가 있으면 제 신념이 근데 골프채로만 로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신념이 형성되진 않잖아요. 뭔가 로비를 하고 싶어. 그렇지만 골프채가 아닌 것으로 로비를 하는 건 내가 너무 쪼잔해 보이고 웃겨. 이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다른 어떤 수단들을 썼는지도 조사를 해야 됐는데 과연 그런 것을 하고서 저런 결론을 내렸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DVR 관련 의혹도 있죠. 가족분들은 저 DVR이 뭔지 아시죠? 세월호 선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저장되는 저장장치입니다. 저 저장장치가 배가 급격히 기울기 좀 전에 꺼지는 것이 혹시나 누군가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그냥 영상에 표시된 시각, 영상을 틀어보면 영상에 뜨는 시간이 실제 시간하고 보다 18분 정도 느리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의혹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가족분들은 18분 차이 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걸 건져내서 그냥 복원만 시킨 게 아닙니다. 복원해서 가져온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맡겨서 분석까지 다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가족들이 알아낸 거죠. 가족들은 18분이 어떤 18분인지 이렇게까지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냥 시간이 그냥 15분 21초 안 맞는다는, 시간이 안 맞는 건 15분 21초고요. 찍힌 영상이 코드가 변환이 돼서 DVD에 저장되는데 2분 39초가 걸려요. 두 개를 합치면 18분 맞죠? 이건 가족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근데 거기서 넘어서서 가족분들은 그 DVR의 로그 기록, 여러분 윈도우 로그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들여다보면 컴퓨터를 이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만졌는지가 흔적이 다 남아요. 그걸 포렌식 전문가가 분석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종료 버튼을 눌러서 끈 건 아니다. 두 번째, 정전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딱 하나 남은 게 정전 이외의 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전원이 차단됐다는 거예요. 코드가 뽑혔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코드가 인위적으로 뽑힌 거냐, 자연적으로 뭔가 기울어지면서 넘어지면서 빠진 거냐, 두 가지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시간 차이가 나니까 모든 의혹은 끝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분들이 밝혀낸 것에 훨씬 못 미치는 거죠. 근데 요거 한번 보세요. 세월호의 사진이에요. 영상 저장 장치인 DVR은 이런 식으로 위치돼 있었습니다. 과연 배가 기울어진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쏟아지면서 뽑아졌을까 의문이라는 거죠.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감사원 감사 결과 같은 경우에 국방부를 자기네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실지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국방부는 주요 감사 대상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청와대에게 도대체 청와대가 제대로 그 사고 당시에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제출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결국 A4 2장짜리 보고서, 확인서만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더 나가서 그 확인서 2장을 파쇄를 하려고 하다가 했죠. 그래서 청와대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지 않겠냐라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드러나는 모습 보시니까 어때요? 조홍천이라는 이분이 4월 15일 날 민정수석한테 불려가죠. 그래서 너 나가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본인의 말에 따르면 저 때가 어떤 때라는 거죠?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거고요. 4월 15일 날 저렇게 저 사람의 말이 맞다면 청와대 내부에 굉장한 권력 암투가 있었다는 거죠. 막 혼란스럽고 암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지금 요즘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그런 암투 속에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가 귀에 눈에 들어왔을까요? 당장 쟤 잘라라, 못 자른다, 네가 왜 못 잘리냐 막 하면서 막 서로 막 치고받고 막, 그죠? 물론 보도된 내용에 따르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돼 봐야 되겠지만 뭐 박지만 씨를 미행을 하고 막 그거 관련돼서 막 저렇게 문제제기가 되고 막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을 것 같은 분위기. 사실이라면. 그 속에서 과연 세월호 참사가 저 권력자들의 눈과 귀에는 제대로 들어왔겠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죽고 살고 하는 판인데. 그래서 감사원이 청와대에 대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못했다 라는 것은 감사를 거의 안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감사원의 어떤 감사 결과, 검찰의 수사 결과 모두 다 진실을 규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국정감사 때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세월호를 사는데 산업은행에서 대출해 준 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냐? 배를 실물로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가 나오기도 전에 대출을 해주는 거. 이게 산업은행이 원래 했던 관행과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문제 많은 대출이 아닌가? 왜 이런 대출이 가능했는가? 이런 문제가 또 이야기가 됐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검찰도 아무런 조사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에 관련돼서 두 가지 국가기관이 공적인 진상규명 결과를 내놨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 오히려 저런 부분들을 보다 철저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진상규명 남은 과제, 진상규명 지금까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힘들게 얻어낸 우리 특별법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특별법이라고 하는 단어 내에는 크게 보면 사실상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번에 진짜 11월 19일 날 통과가 됐고, 공포가 됐고,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특별법이 있습니다. 딱 보면 특별법 이렇게 되는 법이 있어요. 그거 말고 상설특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두 개를 합쳐서 특별법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근데 이 협의의 특별법, 이번에 통과됐고 내년에 시행되는 이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어떻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상설특검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상설특검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여야의 합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의의 특별법은. 원래대로라면 저런 구분은 필요 없어요. 여기서 원래대로라는 건 가족분들의 요구에 따를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 합의에 따라서도 수사권, 기소권을 줬다고 정치권들은 얘기해요. 특검을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족분들 입장에서 얘기했던 거와 근데 차이는 뭐냐면 가족분들은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조사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건 어떻게 돼 있죠? 찢어져 있죠. 하나는 조사를 담당하는 특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상설특검, 이런 식으로 찢어 놓은 거예요. 두 개를. 요 하나에 다 들어갈 걸 이렇게 쪼개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협의의 특별법과 상설특검법에 대한 정치적 합의라는 두 가지가 나눠져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 위원 중에 한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거부한 아이디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처음부터 저건 못 받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일까요? 이렇게 되면은 국회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누가 특검이 되느냐, 사실상 이것도 특검이거든요. 누가 검사가 되느냐, 누가 특검이 되느냐에 대해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야당으로부터도 독립된 특검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 근데 저렇게 가는 순간 여당과 야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누가 검사가 되느냐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협의의 그 특별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협의의 특별법은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얘기 계속 나오니까 이거 정리하고 가죠. 여러분, 조사와 수사의 차이가 뭡니까? 특정한 범죄 혐의를 전제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걸 수사라고 합니다. 특정한 범죄 혐의를 전제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을 조사라고 합니다. 통상. 그래서 국정수사라고 안 하고 국정조사라고 합니다. 위원회라는 걸 만든다. 그리고 그 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거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사, 조사와 구분되는 수사,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는 현재 법체계에서는 상설특검법을 이용하는 식으로 됐다까지는 말씀드렸어요. 자, 조사를 하는데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뭐죠? 위원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위원회라고 그러죠. 이 법도 이해하려면 위원을 몇 명, 그리고 각 위원들을 누가 추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요, 17명의 위원을 뽑아서 그 17명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명의 위원을 각각 어떻게 추천하냐면 여당이 5명, 야당이 5명, 대법원이 2명, 대한변협이 2명, 가족이 3명 추천해서 17명을 만드는 것으로 했어요. 그리고 각 추천 주체마다 추천하는 사람들 중에 1명씩은 상임으로, 나머지는 다 비상임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상임이 뭔지는 다 아시죠? 상임이라는 것은 저게 직업인 거예요. 출근을 저기로 하고 퇴근을 거기서 합니다. 비상임은요, 회의 있을 때만 옵니다. 네. 당연히 누가 주도를 하죠? 상임이 주도합니다. 상임과 그 상임을 도와주는 사무처가 위원회를 주도합니다. 가족 추천 상임위원은 어떤 식으로 뽑냐면 희생자 총회라는 것을 통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에 탑승돼 있던 사람들 중에 몇 분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죠? 304명이 사망 및 실종을 하셨습니다. 예. 그 304명에게 한 표씩을 준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거나 실종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족이 그 표를 가지고 와서 쓰는 겁니다. 총 304표로 구성되어 있는 희생자 가족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요. 304표 중에 출석한 사람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결의를 해야만 위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 저 절차를 밟았고요. 그래서 이석태, 장완익, 이호중 이렇게 세 분이 가족추천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까 상임위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상임위원 5명이 어떤 역할을 맡는지를 보면은 이 위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은 누가 한다고요? 예, 가족이 추천한 상임위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요, 예,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소위원회가 3개가 건설되는데요. 1소위원회는 진상규명소위원회, 2소위원회가 안전사회소위원회, 3소위원회가 지원소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안전소위원회가 여당이나 야당의 구상에는 없었어요. 가족분들이 넣어달라고 싸우신 겁니다. 가족분들은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사회 계속 외치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하신 거고, 그 결과 법에 반영이 돼서 소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전사회 소위원회에서는 각종 법령, 시설들을 점검해서 권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 권고에 정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예. 가족분들은 뻥치시지 않습니다. 가족분들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세요. 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남아있죠. 그 사람들이 각각 2, 3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소위원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5명 다 됐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5명 다 됐습니다. 그리고
5명의 상임위원을 뺀 나머지 12명의 위원들이 각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17명 배치가 끝났어요. 이렇게 짜집니다. 근데 사실 17명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를 더 설치하냐면 120명 규모의 사무처가 설치가 됩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120명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네? 적어요? 확실히 이쪽에 오니까 적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네요. 딴 곳에 가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진화이 같은 경우에는 240명 정도 됐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반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다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적다고 그러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규모예요. 자, 이 120명의 사무처를 누가 관할한다? 예, 여당은 어느 당? 예, 새누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이 돼서 이 120명을 관할합니다. 자, 그리고 이 120명의 사무처 소속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뽑느냐? 3급 이상의 고위직은 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위원장이 제청,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청이라는 개념이 뭐죠? 법률 용어인데 일종의 리스트 작성 권한이에요. 리스트 작성 및 제출 권한. 예. 그러니까 이거 3급 이상은 위원장이 심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이 리스트를 짜서 대통령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4, 5급은요. 위원회를 심사를 거쳐서 그냥 바로 위원장이 임명하면 됩니다. 6급 이하는요. 사무처장이 리스트를 짜요. 그 다음에 위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대부분의 조사관들은요. 6급 이하입니다. 자, 그럼 6급 이하를 누가 리스트를 짠다고요? 사무처장은 어느 당 사람이라고요? 예, 새누리당. 즉 새누리당 상임위원이 대부분의 조사관들의 리스트를 짜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우리는 죽어도 사무처장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달라, 대통령이 지명하게 해달라, 막 이런 얘기 막 하다가 결국은 사무처장은 무조건 자기네들이 해야 되겠다, 양보 못한다라고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사무처장을 가져갔습니다. 사무처장은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돈을 통제해요. 과거의 위원회들 경험을 비춰보니까 출장을 가고 싶어도 사무처장이 사인을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는 해양 사고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분석 또는 검증 잠수 돈 들어갈 일이 많거든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사무처장이 사실상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겠죠. 인원도 통제하고 재원도 통제하고 하는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의 방법 관련돼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정조사에 어떤 방법들을 쓰는지 알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이런 조사는 크게 4가지 방법을 씁니다. 거의 전형적이에요. 자료 제출 요청.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은 기관이나 개인들에게 자료를 내놔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실지조사. 현장을 방문하는 겁니다. 동행맹명. 동행맹명은 뭐냐면 좀 아실 것 같은데 같이 좀 가시죠. 같이 가서 얘기 좀 해주시죠.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문회. 많이 보셨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 모셔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증인 선서를 시킨 다음에 질문을 막 던지는 거죠. 요 4가지 방법을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이번 법은 돼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게 인정된 거냐? 아니에요. 새누리당이 가족들에게 처음 들고 온 법안은요.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요. 자료 제출 요청 권한 하나만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배보상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족분들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국회로 다 올라오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농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농성하고 단식하고 행진하고 하시면서 하나씩 새누리당이 내놓은 거예요. 그래 실지조사. 알았어 실지조사. 동행맹명. 이렇게 된 거죠. 맨 마지막에 그래 알았어 졌어 청문회. 이렇게 된 겁니다. 가족분들과 시민분들이 계속 싸우면서 하나씩 받아내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사 권한을 행사했을 때 거부하면 어떠한 벌칙을 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료 제출 요청이나 실질조사 동행명령의 경우에는 그걸 거부하면 그냥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어요. 1,000만 원이 많나요? 여러분? 적죠, 그죠? 예. 저한테는 많은 돈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적은 돈일 거예요. 근데 청문회의 경우에는 근데 증인 불출석 및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조항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저건 조금 잘한 거죠. 근데 조사의 한계, 아예 조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나 뭐 실질조사 시 자료 제출 같은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이유로 뭘 두고 있냐면요.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 이러면은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7시간 동안 뭐 하셨어요? 업무상 비밀인데요. 이러면 자료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진화입법은요. 이렇게 거부하면은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줬었어요. 거부하는 자료를 내가 보기만은 하겠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끝까지 열람권을 넣어달라 여기다가 했는데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청문회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에서 저 조항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건이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잖아요. 해경, 선사 다 선장선언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청문회 등에서 증인으로 불러도 안 나간다. 나 지금 재판받고 있다. 나 지금 수사받고 있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제한과 한계 많고 거부 시에 줄 수 있는 불이익이 약하죠.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핵심 인력이 될 수 있는 실무 인력 대부분을 새누리당이 리스트를 짤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특별법이 통과됐고 공포가 됐어요. 그리고 이건 2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고 1월 1일에 법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위헌 선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가족과 대한변협은 다 했는데 여야가 지금 못하고 있고 대법원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다 한 다음에 할 거예요. 원래 천성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 여당이 계속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성을 하고 위원회가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되냐면요.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부터 1월 1일부터가 아니라요.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부터 기산을 해서 12개월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하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 3개월은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 활동은 못합니다. 그럼 실질적인 조사 기간은 얼마죠? 욕 나오는 그 개월이죠. 원래 가족들은 2년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1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었어요. 절반입니다. 36개월에서 18개월로. 그리고 상설특검 변형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이런 합의를 했어요.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특검 후보군 형성할 때 명단을 사전에 가족에게 제출해서 가족이 원하지 않는 인사는 배제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예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후보군을 짜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 말 어떻게 보면 괜찮은 말인 것 같죠. 가족이 원하지 않는 특검 후보군은 배제하겠다. 근데 이 말을 쉽게 풀면 맨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가족이 원하는 특검은 절대 안 된다. 뭐냐고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가족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빼겠다. 자기가 추천은 하지만 명단을 계속 올리는 거죠. 한 10,000명쯤 줄 세워놓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럼 가족이 원하지 않아. 그 사람 빼고. 하지만 가족이 원하는 사람을 넣어주진 않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아니 야당을 통해서 가족이 원하는 사람을 넣을 수 있잖냐. 그런데 특검 후보군 형성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하기로 했어요. 합의가 뭐죠, 여러분? 둘 다 동의를 해야 되죠. 제가 오늘 끝나고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가 되는 거죠. 근데 사겠습니다. 근데 제가 당신이랑 왜 먹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뜻이 합치돼야만 술을 먹으러 갈 수 있는데 한쪽이 계속 거부를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그러면 무슨 얘기냐? 새누리당이 원하지 않는 특검 후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새누리당이 원하지 않는 특검 후보는 특검 후보군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최종적 합의의 내용입니다. 사실상.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여당 성향이 강한 사람. 이거는 가족들이 안 된다고 뺄 거고. 야당 성향이 강하거나 진짜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 이건 여당이 빼겠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무색무취한 분들. 인생을 굉장히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들. 김어준 총수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 이런 분들만 남겠죠. 물론 이런 분들이 특검 후보가 된 다음에 갑자기 짜잔! 난 이것을 위해서 20년 동안 참아왔어. 이제부터 진상규명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제가 평가할 때는 여당에게 큰 안전판을 제공해 준 것이다. 네. 종합을 해볼게요. 진상규명 과제 아까 보셨지만 검찰이 발표한 것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있었지만 제대로 왠지 안 된 것 같다. 남은 거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더 해야 된다. 근데 특별법을 딱 펼쳐서 보니까 조사관도 왠지 어느 당? 새누리당. 그 다음에 뭐 특검도 보니까 여당과 청와대를 수사할 것 같은 사람들은 아예 군에도 못 들어올 것 같고. 그죠?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는 적은데 그리고 밝혀야 될 건 많은데 참 답답하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은 특별법이 통과됐고 특별법을 통해서 뭔가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감시하고 비판하겠다. 외부에서 독자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즘에는 참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국민 여러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더 가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는 지겹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만 기소를 했어요. 구조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예. 제가 알기로는 1, 2, 3정 정장은 군대로 치면 중위 계급이에요. 중위에게 모든 책임을 다 준 겁니다. 물론 정장 말고 또 한 사람 기소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쵸? 이걸 아시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해경 차장이 기소가 돼요. 차장은 뭐냐면 청장 바로 아래인 넘버 2예요. 근데 이 차장은 구조를 잘못했다고 기소된 게 아니라 구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언딘 리베로라는 이 바지선이 수리가 다 안 끝나는데 내보내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왜? 구조를 빨리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구조를 잘 못했다라는 이유로는 사실상은 1, 2, 3정 정장만 책임을 지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죠. 과연 이 1, 2, 3정 정장만 책임이 있는지. 자, 참사 초기에 이 탑승한 승객이 몇 명인지 해경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탑승한 승객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장비만 보냅니다. 맞죠? 동혁군인가요? 핸드폰 건져내서 보고 나니까 레브라는 친구가 밖에 헬기가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대사도 합니다. 아, 지금 여기 타 있는 사람 몇 명인데 헬기 몇 대 가지고 다 구조가 되겠냐. 우린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정말 구하려면은 사고의 크기 여하를 떠나서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보내야 되겠죠. 일단 나 괜히 왔네라고 돌아가더라도 그런 조치를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 초기에 해군의 투입도 막았죠. 미군의 도움을 거절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대원의 투입도 막았어요. 여러분 저 소방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소방본부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게 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한강에 투신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투신하시면 저분들이 들어가서 끄집어내요. 시체도 찾아내고요. 한강 물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물살 빠른 물속에 들어가서 찾아서 끄집어내는 데는 선수들이에요. 저분들의 투입도 막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결정을
중위 계급의 1, 2, 3정 정장이 합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죠. 근데 요런 거는, 요 해경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하고도 전혀 달라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시면요.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번에 공포됐고 11월 19일 날 공포됐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별법이나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진상규명 이제 다 된 거 아니냐. 뭐 더 할 게 있냐라고 얘기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가가 이미 공식적으로 2번이나 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로서는 저런 내용이 또 언론으로 많이 보도되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다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심지어 법조인들조차도 저 두 개의 국가기관을 뛰어넘는 진상규명이 과연 가능하냐. 아무리 특별법에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인적인 자원하고 물적인 재원의 차이가 있는데 저 두 개의 기관이 발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과연 진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검찰이 발표한 것을 먼저 보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무리한 증톤을 했다. 이 증톤이 뭐냐면 증톤이라는 게 증개축이에요. 증축을 한 걸 증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긁어갖고 온 거예요. 자, 무리하게 증개축을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과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건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에 조타수가 조타미숙, 실수로 대각도 변침, 10도 이상의 각도로 변침을 해서 배가 기울어졌는데 잘못 고박됐던 화물이 쏠려가지고 배가 일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다라는 것이 검찰이 밝힌 세월호 침몰 원인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증명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검찰의 핵심적인 증거는요, 딴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예요. 해양플랜트 연구소에 줘서 받은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인데, 이 결과 보고서에 토대로 한 이 결론이 맞으려면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각도 변침을 하기 직전에 배의 AIS 항적 기록에 대해서 해수부 35초간 없다라고 얘기했죠. 해경은요, 29초간 없다고. 너무 잘못했으니까 잘라라라고 얘기했고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도 강등 시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엉망으로 대처했다는 게 감사 결과에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수사 결과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그냥 1, 2, 3정 정장만 책임져라. 그 사람만 책임 있다. 라는 게 수사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 지적사항이에요. 이것도 가족분들이 찾아냈죠. 가족분들이 찾아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100가지 지적사항 중에 4가지 지적사항만 국정원이 했을 뿐이고 96가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96가지에 대해서는 관련 있는 다른 국가기관들이 곧 해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른 국가기관이 나머지 96개에 대해서 해명한 걸 난 들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지적사항이 나온 이유는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이 돼서 보안 측정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2,000톤이 넘는 선박 모두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이 돼 있지만 국정원에 대해서 직접 보고 의무를 가지는 배는 몇 척이다? 네, 대단하십니다. 한 척이죠. 세월호 한 척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국정원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국정원은 자기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최근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양우공제라고 있습니다. 이건 의혹이에요. 양우공제가 뭘까요? 공제회. 보통 공무원들이 무슨 공제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뭐죠? 보통 공제회는 전직 직원들이 가가지고 상조 비슷하게 돈을 걷어서 그걸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뭔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챙기는데요. 근데 양우공제회라는 게 있대요. 국정원에는. 근데 이 양우공제회가 골프장도 운영을 하고
선박에도 투자했었던 사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이 양우 공제가 전직 국정원 직원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현직 국정원 직원들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현직 국정원 직원, 특히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의심이 들죠, 그죠? 그 꼼꼼한 지적. 왜 그렇게 맨 처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세월호 관련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일을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밀양이라든지 강정 뭐 아니면은 그 미군 기지 이전 대상이었던 평택이나 이런 현장을 가는 거는 민변 변호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처음에 내려갔을 때 느꼈던 거는 와, 방금 전에 마치 폭탄이 떨어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요. 처음 받아보는 그런 느낌이었고,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은 굉장히 화가 나 계셨어요. 근데 그런 느낌을 몸으로 이제 받으면서 이분들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좀 어떻게든 같이 이제 느끼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뭐랄까요,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다. 좀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게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뭔가를 또 끊임없이 하시려고 하셨어요. 뭐 사회적으로도 문제 제기를 하시고 싶어 하셨었고, 또는 뭐 뭔가 국민들하고도 시민들과도 같이 뭔가 하려고 하셨는데 다 처음이시잖아요.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도움도 많이 필요했었던 상황이고 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민변 사무실에서도 다 없다고. 어디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마 안산 아니면 진도 거기 있을걸요? 그렇게 얘기해요. 예. 의혹만 발생하면 유가족들이 박주민 변호사한테 연락합니다. 같이 가자고. 검증해 보러 가자고. 박주민 변호사가 과학을 뭘 알아요? 예를 들어서 김 감독님이 그 유가족을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박주민 변호사를 통했어요. 박주민 변호사한테 지금 우리가 했던 이 재미없는 얘기를 설명했어요. 네. 박주민 변호사는 못 알아듣고. 그렇게 게이트키핑을 계속 게이트키퍼로 유족들이 믿는 분이죠. 네. 근데 어쨌든 오늘 꼭 2014년을 정리하면서 미진한 부분이나 해결되지 아직 않은 부분 혹은 뭐 오해하고 있는 거, 그죠? 그리고 내년에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걸 한번 정리해 주시겠다고 강의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상규명 과제 무엇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일단 국가기관이 AIS 항적 기록의 일부 구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각도 변침 전의 구간을 안 갖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 두 개의 국가기관이 안 갖고 있는 시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도 좀 심각한 문제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저희 가족분들이 추가로 밝혀낸 건데, 진도 VTS에는 저장장치가 두 개가 있어서 동일한 데이터가 저장돼야 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가 대각도 변침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운항했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보건성이 약화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뚜기하고 배가 원리가 비슷해요. 이 얘기도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왠지 신선감이 떨어지네요, 표정이. 오뚜기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이유가 뭐죠? 예? 무게중심이요. 대단하십니다. 예.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톤을 합니다. 증개축을 해요. 머리를 키우는 거죠. 머리가 커져요. 근데 과죠. 이 머리 위에 더 무거운 걸 실어요. 그럼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올라가죠. 보건성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런지 보려면 무게중심이 정말 어느 정도였고 어느 정도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무게중심에 관련돼서 평형수입니다. 근데 사고 이후에 검찰은 평형수 무게에 대해서 몇 번 발표했습니까? 검찰이 평형수 무게에 대해서 3번 발표합니다. 자, 3번 발표하는데 3번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심지어 가장 적었을 때와 가장 많았을 때가 128톤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화물 무게도 사실은
얼마나 실었는지 검찰은 추정만 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화물 말고도 실는 것들이 있어요. 식품, 연료, 청수라고 알죠? 깨끗한 물. 예, 청수. 이런 거 얼마나 실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침몰 원인 분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찰은 해경에 대해서는 1, 2, 3정